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지수,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정세, 국제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들이 가지고 있는 악재들, 시장의 악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악재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황 체크를 일단은 하고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더욱이 시장이 급변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되게 박스권을 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9월하고 10월 장세에서는 되게 많이 하락을 줬었는데, 근데 10월 장세에서 이제 11월, 그 다음에 12월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특히 12월 달에는 이제 되게 박스권을 이제 3000포인트에서 계속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3000포인트에서 좀 떨어지면은 약간 다시 올라주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주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이제 개인은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서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거의 외국인이 한 3조, 그 다음에 기관이 한 3조 후반대, 거의 4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조 매도로 이렇게 개인이 많이 파는 그런 양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서 좀 지수가 약간 좀 방어가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큰 편이고, 그리고 나름의 좀 박스권도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급락을 줄 때는 확실하게 급락을 주고, 그 다음에 강한 흐름이 나올 때는 또 강하게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달 장세부터 보면은 뭐 올라줄 때 크게 올라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양 음봉 떼어서 이렇게 하락해주고, 그럼 다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크게 올려주고 크게 내려주고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59% 상승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다시 상승을 줄지,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상승을 줄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원래 흐름대로 이제 음봉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좀 하락을 해줄지, 조정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들이 지금 기관도 그렇고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또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좀 흐름이 좋은 모멘텀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기술주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완화될 우려가 있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의 흐름, 그리고 이제 연말이 이제 또 다가오고, 연말이 이제 끝나고 하고 이제 연초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제 등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되게 흐름이 좋죠. 거의 4일 연속 이렇게 크게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거의 산타랠리라고 하죠. 네, 끝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 좀 늦게 오긴 했는데, 네, 연말에 이렇게 많이 올려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S&P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도 지금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만도 지금 흐름 좋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당연히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지 일단 코스피 이거 조정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생각보다는 상승을 많이 못해준 모습이에요. 계속 박스권에 위치해주는 모습이고, 홍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 네, 항생 지수, 중국 같은 경우, 네, 항생 지수, 홍콩 이시 지수, 뭐 요런 이제 요런 지수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장세를 좀 많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원래는 이제 미장하고 우리나라 장이 원래는 좀 약간 비슷하게 흐름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는. 근데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조정을 주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좀 반대로 조정을 준 모습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장세 자체가 일단은 좀 흐름이 다르다는 걸 캐치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는 어떤 악재들이 적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대표적인 네 가지 지금 현재 악재들인데, 첫 번째로는 중국발 경제 위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되게 많이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런 물가 상승을 갖다가 이제 좀 이제 조절하기 위한 그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앞당겨서 2배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만큼 이런 테이퍼링이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도 계속 이제 언급됐던 글로벌 공급망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동산도 집값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등,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그런 것들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부동산도 사실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거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사회 이런 이제 중요하면서도 이제 약간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거의 5%도 낙관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높은 숫자로 보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봤을 때도 한 2에서 3 사이, 네, 2.5에서 3%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하면 5%는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중국이 지금까지 흘러온 이런 장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장률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5%가 정말 낮은 수치라는 거죠. 중국은 예전부터 성장률이 거의 6%, 7%, 8% 이런 식으로 되게 높았어요. 못해도 6%였어.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장세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의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기를 맞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의 의한 이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전에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헝다 위기, 헝다 이렇게 부동산 이런 부채 위기가 있습니다. 예, 디폴트 위기가 있는데, 지금 헝다 위기가 단순히 헝다 위기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원래는 헝다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큰 이런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이 중국에서 정말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존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부동산들에 대한 이런 이제 그렇게 부채를 갖다가 이제 못 갚게 되면은 지방 정부도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디폴트 위기에 맞으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사실. 예, 그런 이제 리스크가 많고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고소득층에서도 소비 위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실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경제가 이제 안 좋은 만큼. 그래서 이제 실업자도 계속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는 지금 이제 지수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떠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고 하고 테이퍼링을 함으로써 계속 이제 자산을 갖다가 이제 축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산 매입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풀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만큼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경기 부양을 계속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기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엔 돈을 풀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미국하고도 계속 사이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외교적으로도. 네, 실제로도 미국은 지금 중국에서 하는 이런 베이징 올림픽에도 지금 이제 외교적인 보이콧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미국도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손을, 일본도 그렇고 이제 뭐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하고 손잡으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중국은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점점 이제 같이 이렇게 이게 무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국가가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이제 디폴트 위기도 처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근데 이 중국발 경제 위기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중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예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되게 유망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중국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예, 많은 기업들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를 했는 거를 한 번에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뺀다고 이렇게 하루만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에 남아 있는 그런 공장들도 많고 그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근데 지금 계속해 탈중국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이제 또 이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많이 겪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요소수, 최근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라든지 철강 쪽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게 되고 최근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밀접한 관계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가 미국보다는 중국과 많이 가까워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공급망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크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들어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같이 수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악재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중국이 잘 되면 좋죠. 글로벌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단계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할 때는 한창 노동력도 싸다고 많이 느꼈을 거고, 그리고 시장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일단은 중국의 인건비도 사실은 이제 이제는 낮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무기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중국 자체에 이렇게 유치한 이제 기업들과 공장들이 많고, 이 중국 자체에서도 이제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 사실은 이제 수출과 이런 수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거든요. 네, 많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계속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이제 중국에 투자를 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그 당시는 효용 가치가 더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혜택이 되게 많았죠. 예, 같이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이런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많이 좀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지금 이런 중국과의 연관성을 갖다가 이제 깰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과에 대한 이런 그 사회의 연관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이런 밀접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움직임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중국과의 그런 이제 밀접도라든지 그럼 이제 영향력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리스크에서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체로서의 그런 이제 공급망을 일단 늘릴 필요가 있죠. 단순히 요소수 사태도 이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처가 거의 중국밖에 없었어요. 예, 거의 단일화된 그런 이제 거래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중국한테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무기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발 경제 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런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런 이제 공급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중국을 떠나서 이제 중국도 물론 같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수출 수입을 하겠지만, 근데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다 뭐 많잖아요. 네,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좀 더 이런 그런 이제 수출 수입을 하는 이제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어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이제 중국과의 그런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중국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오늘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중국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이렇게 종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다가올 거고 요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주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좀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간만에 이렇게 찍은 영상이지만 앞으로는 다시 좀 이제 집중해서 올리도록 하겠고 그만큼 좀 더 이제 많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